오늘 하루가 기뻐도 슬퍼도 배고픔은 어김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 우리를 배불리 만들어줄 선물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귀로 듣는 먹방 침샘식당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집콕을 하다 보니 활동량이 적어 게을러지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맞아요. 게다가 살도 확 쪄버려서 곧 굴러다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굶는 다이어트보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데일리한 건강식단. 우리 모두 건강하게 챙겨 먹으며 건강도 잡고 체중은 놓아주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청취 자 여러분. 침샘식당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DJ 순박입니다. 이번 화도 침샘식당은 1인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완전체로 찾아뵐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오늘 함께하는 방송도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침샘식당 1부는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입니다. 저는 제목을 보고 딱 든 생각인데 요즘 집콕을 하느라 사람들도 좀 잘 못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안부 물은 지도 좀 꽤 오래된 애매한 관계들이 요즘 유독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목 보고 딱 들더라고요. 물론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요즘 밥은 잘 챙겨 드시고 지내시나요? 한국인은 밥심인 거 아시죠? 밥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식습관을 이야기하려면 저희 하루가 어떤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7시에서 8시쯤에 일어나고요. 또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신문을 읽습니다. 제가 또 언론학도 아니겠습니까? 네. 신문을 읽고요. 그러고 나면 약간 머리를 써서 그런가? 좀 배가 많이 고파져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좀 있다가 점심쯤에 간단하게 챙겨 먹고요. 저녁에는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집은 저녁마다 페스티벌이 열린다." 뭐 요런 말을 하거든요. 집에만 있으니까 먹는 게 낙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맨날 '오늘 뭐 먹지?' 고민하다 보면 정말 저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을 좀 알차고 푸짐하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는 아침을 여왕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라 했는데 사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는 조금 많이 먹기 부담스럽잖아요. 저녁에 막 혈기가 왕성해지고 되게 막 배고픈 걸 어떡해요.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죠, 이왕 사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루 먹는 거 관련해서 지금 삼시세끼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왜냐하면 제가요, 요즘 식습관을 최근에 확 바꿨거든요. 군것질이나 약식 요런 거 정말 좋아하고 하루에 4 끼를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 배가 고픈 순간을 가만히 두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게 진짜 최근에 살도 살이지만 몸이 너무 막 둔하고 호흡이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몸에서 안 좋고 약한 부분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빈혈이거든요. 빈혈인데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앉을 때 막 하얘지고 갑자기 딱 누우면 어지럽고 그래서 딱 든 생각이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빈혈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제 뭐 밖에 나갈 때가 돼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식습관을 스스로 약속하고 요즘 한 달 동안 예 한 달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제가 뭘 했냐면요. 밀가루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밀가루 끊으면 '도대체 뭐 먹고 사나?' 요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먹을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밀가루를 끊으면서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군것질이 될 만한 것들도 다 섭취를 중단했어요. 이 건강도 되찾으면서 살도 같이 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하는 게 제가 요즘 식습관 중에 또 하나가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왠지 음식 들어가기 전에 예고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도 좀 깨지고
그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 안 놀라게 가슴팍에 물을 조금 이렇게 적시고 들어가면 덜 하잖아요. 그런 바이브? 그런 바이브로 이제 물을 이렇게 목을 축여줍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가루를 끊고 나서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밀가루를 끊고 일주일에 딱 한 끼만 치킨 같은 그런 음식을 먹은 지 한 달이 되었고 또 체중은 4kg에서 5kg 정도 빠지고 지금은 사실 좀 정체기예요.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는데 톳이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체중계에 올라갈 낙이 없어서 좀 안 올라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올라가 보려고요. 그래서 체중은 그리 변하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나 심리 요소의 변화가 좋게 찾아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체중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이어트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다이어트를 100번 넘게 했어요. 입으로요. 입으로는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네. 그러던 제가 제대로 했던 게 작년 1월부터 봄이 끝날 때까지 한 4개월 넘게 지속했던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뭔가 '아 살을 빼야겠다.'라고 시작한 거기보다는 건강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지금이랑 좀 비슷한데 좀 더 단호하게 했었던 게 밀가루를 아예 끊고 거기에다가 고기도 구운 거를 안 먹고 삶아서 먹을 정도로 식습관을 확 바꿨었어요. 그 고기를 구운 게 장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기타 등등의 군것질 전혀를 안 했고 하나 또 한 게 현미식초랑 물을 4대1 비율로 섞어서 500ml씩 꼭꼭 마셨어요. 이게 살도 빠지고 바깥 음식 많이 먹던 제 체질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한의원에서 들은 건데 제가 현미식초랑 물을 섞으면 굉장히 산성 성질일 것 같잖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식초는 산성이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현미식초랑 물을 4대1로 섞은 그거를 마시면 몸 안에 들어가자마자 중성화를 해준대요. 염기성을 하게 돼서 이제 몸이 산성이 된 거랑 염기성이랑 합쳐져서 중성으로 만들어져서 체질을 개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효과를 봤고요. 저처럼 바깥 음식을 참 많이 먹으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단순히 살 때문에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툭 주저앉을 만큼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었는데 20대 초반인 저한테 그 맥박을 짚고 이렇게 진찰을 좀 하시더니 제 신체 나이가 42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도 뽑아봤었는데 피도 제 눈에 이렇게 진득한 무슨 케첩 같은 그런 피가 뽑히더라고요. 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정말 단호하게 3-4개월 넘게 하니까 나중에 제가 체중을 확인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시작한 거라서 시작 체중도 잘 모르고 끝 체중도 잘 몰랐었어요. 특히 끝 체중을. 끝 체중을 모르고 약간 좀 유하게 먹을 즈음에 체중을 확인했는데 이제 좀 살이 좀 찐 것 같다. 저번보단 좀 쪘다라고 했을 때 몸무게를 확인했는데 13kg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애초에 좀 더 빠졌었더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13kg가 빠지고 개강을 했었는데 개강하고 동기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얼굴이 왜 반쪽이 됐냐고. 네, 저도 저 스스로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니까 좀 살 빠진 게 덜 실감이 났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서 놀라니까 그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 잃어버린 반쪽 지금은 다 회복했습니다. 회복하면 안 됐는데 지금 회복해 버렸네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이게 제 생에 꼽히는 다이어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식단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었지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2부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침샘식당 2 4화 야, 너도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 2부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데일리한 건강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1부에서 예고했듯이 식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삼시세끼는 꼭 잘 챙겨 먹는다입니다.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게 면역력의 원천이거든요. 여러분,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전문 지식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몸은 병균을 막아내고 상처를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누구나 이러한 면역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 몸은 너무 무리를 하거나 불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바르지 못한 식습관, 유해 환경 등에 의해서 면역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읽어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걸러낼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침샘 PD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내용인데 우리 라운둥이 분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하 동문입니다. 네. 우리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도 알아야겠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은 음식은 토마토, 달걀, 고추, 마늘, 버섯, 단호박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음식이 있겠지만요. 오늘은 요런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읊으면서 딱 생각을 했는데 저 이거 진짜 정말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생으로 먹기보다는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토마토, 달걀, 고추, 마늘, 버섯, 단호박 요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딱 보고 생각나는 반찬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먼저 토마토랑 달걀. 왜 이 두 개를 먼저 같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함께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토마토를 썰어서 그 달걀이랑 볶는 요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일단 토마토를 썰어줍니다. 그러고 불에 좀 익혀주다가 이 달걀 스크램블을 하면서 간을 맞추고 후추를 좀 착착 뿌려주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맛이 뭐랄까요? 토마토의 촉촉함을 머금은 달걀 스크램블이 포슬포슬한 식감을 가져다 주고요. 또 토마토의 그 상큼함과 달걀 특유의 고소함이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맛입니다. 저는 이거를 따뜻하게 먹는 걸 추천드려요. 뭔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지역의 밥 반찬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익숙한 반찬인데 한번 해 드시면 '아 요런 맛이구나.'라고 딱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추랑 마늘은 국물이 좀 우러나야 한다 하면 빈번하게 넣는 재료니까 간단하게 넘길게요. 근데 이제 고추랑 마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마늘은요. 여러 가지 음식에 다진 마늘로 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마늘이 음식에 넣게 되면 잡내를 잡아주고 또 이 영양도 같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섯. 버섯은요. 일단 팽이버섯은요. 불에 가만히 두면 물이 생겨요. 그때 소금 간을 살짝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채소에 소금 간을 할 때는 그 굵은 소금을 쳐야지 되게 맛있어요. 얇은 소금보다 굵은 소금이 좀 간이 감질나게 배거든요. 네, 꿀팁입니다. 하여튼 이제 팽이버섯을 후라이팬에 딱 다 가만히 두면 물이 생기는데 그때 소금 간을 살짝 쳐주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드셔도 맛있고요. 버터를 살짝 둘러주시면 팽이버섯에 윤기가 싹 돌면서 풍미가 배가 됩니다. 지금 먹고 싶네요. 제가 지금 밥을 이걸 먹고래. 이걸 녹음하고 밥을 먹을 거거든요.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딱 상상만 해도 좋네요, 반찬. 근데요, 여러분, 팽이버섯을 뭐 구워서 소금을 뿌려 드시든 간장이래, 그 버터를 둘러 드시든 다 맛있지만요. 정말 주의해야 할 게 팽이버섯 꼭 익혀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팽이버섯을 생으로 드시진 않지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외국에서 팽이버섯 생으로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꼭 익혀 드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새송이버섯 같은 것도 소고기 같은 거랑 같이 볶아서 간장 양념에 졸이면 밥도둑이에요. 이 간장 양념 레시피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사실 별거는 없지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호박.
단호박은 꿀과 찰떡궁합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우유에 좀 담가 먹어봤는데 그것도 또 맛있더라고요. 이 우유가 꿀 우유가 되어서 맛도 살려주고 또 단호박도 우유 덕분에 목이 안 막히고 잘 넘겨지면서 식감도 또 살려주고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약간 단호박 우유 같지만 단호박 우유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식단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 당장 내일도 드실 수 있는 식단인데요. 상추쌈을 싸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고기 없는 상추쌈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기 없이도 상추에 쌀밥을 얹고 쌈장을 곁들여서 왕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게 아침 식단으로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제가. 아침부터 뭐 많이 차리기도 귀찮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부터 많은 걸 먹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상추쌈을 먹으니까 맛이 개운하더라고요. 정말 개운해요. 이 채소가 가져다주는 개운함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입맛이 돈다는 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상추쌈을 싸먹고 나면 입맛이 싹 돌아요. 그래서 그게 좋기도 하고 이제 막 군것질이 땡겨지니까 단점이기도 하죠. 이 상추쌈을 싸먹게 되면 아침도 밥으로 챙겨 먹을 수 있고 채소도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이걸 하도 먹어서 그냥 집에 상추를 키울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혹시 키우게 된다면 침샘식당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방금 생각나서 하나 메뉴 식단을 추가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밀푀유 나베 아세요? 밀푀유 나베가 고기랑 채소 이런 걸 국물로 우려내 가지고 먹는 건데 밀푀유 나베가 원래 겉모습이 되게 예뻐요. 무슨 냄비에 꽃이 핀 것처럼 되게 예쁘게 하는 음식인데 저희 집에서는 딱히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그냥 냄비에 다 이렇게 몰아서 넣어줍니다. 찌개 끓이듯이. 그렇게 해도 밀푀유 나베 맛이랑 사실 똑같아요. 밀푀유 나베 재료가 소고기 얇게 썬 거랑 고깃집에 가서 밀푀유 나베용 고기 얇게 주세요 하면은 다 아시고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밀푀유 나베 고기 소고기랑 그리고 배추랑 숙주나물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숙주나물이 안 드시더라도 국물을 우러나게 하는 치트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숙주나물이랑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청경채. 저는 청경채가 이 국물을 우려내는데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경채랑 또 각종 버섯도 넣어주시면 요게 지금 들으시면 딱 아시겠지만 육수가 끝장이 안 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소고기로 일단 육수 우렸죠. 그 다음에 채소 맛도 냈죠. 그거 같이 우리게 되면 채소 맛이랑 고기에서 우러져 나오는 그 맛이랑 합쳐져서 정말 맛있거든요.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밀푀유 나베를 꼭 격식을 차려서 뭐 이쁘게 하는 것도 뭐 자기 만족이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냄비에 다 재료를 투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고 아주 저는 다 갖춘 김밥만큼 영양소를 다 갖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밀푀유 나베와 또 제가 뭘 말씀드렸었죠? 상추쌈. 네, 상추쌈밥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고 식단 관리를 하는 시기에 들었던 생각이요. 몸 건강도 챙겨주고 살도 빼게 해주는데 이 게다가 마음의 건강도 회복을 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확실히 있었어요. 다이어트 식단 관리는 스트레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런 행동을 매일 꾸준히 한다는 그 자체가요. 자신한테 뭔가 신뢰를 가지는 그런 효과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 정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저를 보면서 생겨난 그 믿음과 자신감이 다른 일을 하는데도 전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식단 관리를 하면서 생긴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몸 밖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에도 정말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알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기를 오늘 침샘 식당에서 이야기한 건강한 식단들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 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침샘 식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화에서는 침샘 식당 완전체로 더 맛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저연주 강지명, 진행 강지명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내 삶이 영화와 같을 때 있으신가요? 저희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오늘이 영화가 됩니다. 영화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레디, 액션! 당신의 첫사랑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꽃피웠었나요? 모두의 첫사랑은 언제나 풋풋함으로 시작하지만 따뜻한 기억일 수도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너의 결혼식으로 레디액션 4화 시작합니다.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디액션에서 인사드리는 DJ 추추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1인 방송 체제를 이어오던 저희가 드디어 녹음실에 모이게 됐어요. 비록 녹음실 인원 제한으로 인해 우리 보미님이 오늘 녹화를 빠지게 되셔서 모두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동님, 푸르님 지금 숨죽여서 대본 보고 계시는데 다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1화 찍는 마음가짐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레디액션에서 인사드리는 DJ 동동입니다. 와... 네, 우리 푸름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DJ 푸름입니다. 와, 우리 1화 이렇게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처음이시잖아요. 네. 두 분 DJ분이 너무 얼어 계신데 사실 저도 메인 DJ가 처음이라서 나도 얼었는데 두 분이 얼어 계셔서 살짝 저까지 긴장이 된다. 네, 다들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랜만에 3명 DJ가 함께 꾸려나가는 레디액션 4화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4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너의 결혼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영화 너의 결혼식은 배우 박보영 씨와 배우 김영광 씨가 호흡이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우연히가 전학생인 승희에게 첫눈에 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후 승희를 귀찮게 하는 양아치들을 떼어낸다는 목적으로 우연히의 사심이 담긴 거짓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희가 잘 있어 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승희의 흔적을 찾게 되면서 승희를 실제로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우연히의 모습, 그리고 극적으로 만난 뒤 다시 사랑하고 헤어지는 그런 현실 연애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너의 결혼식이라는 영화를 우리 동동님 보셨나요? 일단 저는 그 멜로 영화를 되게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너의 결혼식이라는 이 영화가 사실 박보영이 나온다 해가지고 제가 사실 봤거든요. 믿고 보는 배우기도 하잖아요. 과연 믿고 보는 배우라서 봤을까? 아니면 박보영이 예뻐서 봤을까? 예뻐서 본 게 좀 문제였나.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좀 어렸을 때 봤으면은 그냥 뭐 멜로 영화구나 정도로 느꼈을 건데 이제 나이를 조금 먹고 제가 봤거든요. 먹긴 그래서 했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여운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특히 이제 우연히가 승희를 못 잊어서 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승희를 찾아갔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승희가 이제 우연을 떼어놓으려고 이제 세상의 반이 여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연히는 세상의 반이 여자면 뭐해 너가 아닌데라고 말하는 그 배우들의 상황과 그 심정들이 찌질해. 실제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뭐 몰입해서 봐서 그런지 끝까지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네. 우리 동동님이 저렇게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네. 푸름 씨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 영화가 현실에서 있을 음. 법한 이야기를 그쵸. 그려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안에서 승희와 우연이는 뭔가 성숙하지만 또 순수하고 또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는 되게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마지막에 승희의 결혼식 당일날 우연이가 찾아가는데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결혼식에서 여자를 데려 나오거나 그쵸. 맞아요, 여자의 맞아요. 마음을 땡판을 치죠. 흔들거나 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우연이가 그럴까봐 사실 저 엄청 초조해하고 그쵸.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연이는 승희에게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다라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연이는 멋있는 사람이다. 그럴 거면 왜 아, 왔어? 나오지 말지. 그러게요. 네, 이렇게 우리 DJ들의 감상평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저는 문득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첫사랑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첫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62%는 가장 많이 좋아한 사람이 첫사랑의 기준이라고 말을 했고 25%는 가장 처음에 좋아한 사람, 그리고 10%는 가장 아프게 좋아한 사람을 첫사랑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고 해요. 우리 DJ분들은 첫사랑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우리 동동님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통계처럼 뭔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첫사랑이 오, 아닌가 진짜? 그런 생각이 음. 드는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처음 좋아하는 사람은 어. 사실 약간 그럴 때잖아요. 뭐 초등학생 때 아, 약간 어릴 누나를 때. 좋아하는 좀 그런 거라 가지고 뭔가 되게 짝사랑으로만 끝나게 되더라고요. 뭐 물론 우연히처럼 다가가거나 하지는 못하고 몰뚱몰뚱 바라보다가 끝났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첫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푸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아직은 첫사랑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순수하다.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풋풋했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말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가장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첫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가장 많이 좋아했던 사람. 그럼 우리 푸름님이랑 동동님의 기준이 같은 거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처음 좋아한 사람을 첫사랑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제 첫사랑은 6살 때다. 네, 이렇게 첫사랑에 대한 기준은 한 명 한 명 너무 달라서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DJ분들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데요. 다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첫사랑이 있을 거예요. 있죠? 네네, 네. 있죠, 있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동동 씨, 첫사랑의 네네. 추억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중학교 좀 친했던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로 오면서 같은 곳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남녀 분반이 돼가지고 완전히 건물이 서로 멀어가지고 점심때 아니면은 서로 볼 일이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뭐 서로 조금씩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점심시간에 네네 뭔가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면 이제 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한 번씩 쳐다보다가 이제 마주치면 고개 숙이고 푸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각 우연이 아닐까? 아니었었나. 착각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번 이제 급식을 다 먹고 이제 치우는데 이제 거의 진짜 일부러 약간 급식물을 저한테 조금 쏟더라고요.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싫었으면 많이 쏟았을 것 같은데 조금만 쏟더라고요. 많이 쏟으면 맞을 것 같아서 조금만 쏟은 거 아니야? 그건 때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걔가 괜찮냐면서 닦아줬는데 제가 그때 뭔가 부끄럽기도 했고 그 상황이 뭐 좀 쑥맥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닦을게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이 있었지만 호다닥 도망갔던 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분도 조금 이상하다. 왜 굳이 급식물을 심지어 음식을 그냥 쏟냐고. 음식물을 쏟은 거죠? 그렇죠. 깨끗한 물을 쏟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해. 왜? 이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물을 쏟죠. 물을야. 음식물을 쏟은 거잖아. 그거는 진짜 만약에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었어도 누군가 나한테 음식물을 쏟았다. 푸름님 싫어질 거 같아요. 그쵸? 조금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이후에는 서로 좀 멀어지기도 하고 되게 그치 당연히.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싶기도 해요, 사실. 우리 푸름님은?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한창 사춘기잖아요, 그때가. 맞죠. 그래서 되게 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를 좋아했었어요. 풋풋해. 근데 그때 왜 그렇게 오빠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 좋아해서 막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행복한 막 같이 있으면 행복한데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사랑에 대해서 제일 충격적인 기억이 있거든요.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 들킨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주려고 편지를 쓰고 거실 어딘가에 뒀는데 그게 다음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진짜. 혼자서 찾았거든요. 사실 아직도 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진짜로? 엄마가 청소하시다가 그걸 발견하셨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가 봤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 후에 어머니한테 혹시 편지 못 봤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본 거예요? 네. 왜 물어보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진짜로? 근데 그 음. 편지에 되게 진심을 꼭꼭 담아 썼을 거 네. 아니에요. 어떡해, 그 편지 아까워서. 어머니는 그럼 그 편지를 어떻게 하셨을까? 버렸나? 읽고 버렸나?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버리셨거나. 진짜로? 그냥 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떡해. 네, 이렇게 우리 DJ들의 첫사랑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 이야기도 사실 하고 싶지만 6살 때 첫사랑 이야기 너무 우리 라온에서 많이 풀어가지고 네, 그만할게요.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영화 속에서는 우연히가 승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선생님께 혼나는 것이 가장 무서웠던 학창시절 때는 선생님께 크게 혼날 각오를 하고 승희를 위해 방송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근데 살짝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받으면. 맞아요. 또 승희를 찾기 위해서 한국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혹독한 노력을 해 당당히 합격하는 모습. 승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신 다치고 취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DJ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나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게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도 안 하던 그 담배를 저는 제 딴에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친해지고 뭔지 싶어가지고 알죠. 좀 일부러 같이 태우고 했었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절대 제가 중독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맞아요. 중독이 좀 되더라고요. 위험하죠. 그래서 뭔가 헤어지고도 못 끊고 해가지고 좀 끊을 때까지 조금 애를 먹었던 좀 그런 경험이 있네요. 다음에는 좀 꼭 안 피는 친구를 만나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던 좀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담배 피는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안 피면 되지. 굳이 상대한테 피지 말라고 하는 거 좀 웃기네, 근데- 동동님이.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좀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유, 그래도 끊었으니까 다행이네요. 지금은 끊으셨죠? 네, 당연하죠. 담배 근데 같이 태우면은 되게 빨리 친해지긴 해요. 그건 맞아요. 진짜예요. 이거. 압니다. 네, 알아요. 네, 안다고요? 이거를 들으니까 네네. 생각난 건데 제가 아는 이유가 저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사람이랑 친해질 기회가 정말 없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반했던 계기가 벽에 기대서 담배를 피는 모습에 반했는데 쉽지 근데 않은데요. 이제 나랑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도 저기서 담배라도 같이 펴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서 동동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담배를 그때 폈으면 엄마한테 후드려 맞아서 죽을 뻔했다. 다행이네요, 진짜. 네, 우리 푸름 씨는 나 사랑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아는데 저도 직접 경험한 경험도 많고요. 근데 저는 소소한 일상의 변화들은 있었지만 뭔가 사랑 때문에 나 이런 것까지 해봤어 할 이야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아직 젊다. 근데 뭔가 푸름님이 말하면 다 막 순수해 보이고 풋풋해 보인다. 근데 옆에서 방금 동동님이 젊다 이랬는데 자기는 뭐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네, 여기까지 우리 DJ분들이 사랑으로 해낸 일들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영화든 명대사가 꼭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네네. 저는 너의 결혼식 영화가 우리들의 현실 연애를 그린 영화라 그런지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DJ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각자의 명언 어떤 게 있을까요? 푸름님부터 우리 나의 명언은 이거다. 나의 명언은 바로 이거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 영화 속에서 내 인생은 불가능한 일들의 연속들이었다. 하지만 불가능이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은 험난하다. 하지만 때로는 부딪혀야 하고 다쳐서 흉터를 남길 수도 있다. 흉터는 상처를 극복했다는 의미다. 라는 말이 조금 길지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사랑에서도 또 크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맞아. 싶어서 우리는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를 이겨낸다면 한층 더 성장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든 인생이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다. 맞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맞아. 흉터는 상처를 극복했다는 의미다. 진짜.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동동님은 명대사, 나의 명대사 이거다, 사나이의 명대사는 이거다 하시는 거. 제가 또 명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너의 결혼식이란 영화에서도 되게 명대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뽑자면은 요새 느끼는 거고도 하지만 뭔가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말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되게 현실적인 명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또 K-윌 노래 가사 중에 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또 한 걸음만 빨랐다면 한 걸음만 늦었더라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이제 약간의 타이밍만 어긋났어도 이제 서로 되게 만나지도 못했고 사랑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와 맞는 사람들은 만나기 쉽지가 않고 그쵸. 타이밍이 맞기라는 사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수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이제 사랑의 타이밍이 맞춰진다면은 꼭 잡을 수 있기를 되게 바라봅니다. 네, 우리 동동님이 그렇게 안 생기셔가지고 감성적이에요. 우리 마지막 펀치를 날려주셨는데 제가 사실 말을 안 하려다가 한마디 보태보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대사도 있었는데 저는 그 대사가 가장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되겠어. 내가 저걸 왜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하다가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저걸 하고 있으면 같이 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어울리고 있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게 참 근데 또 그 다 지나고 나면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뭐 저렇게까지 했었나. 그게 뭐, 현실적인 연애죠. 막 뭐 영원한 사랑일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 아닌데 멍청했던 박사나 이러면서 이거 실명을 언급했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영화를 보면서 명대사들을 곱씹어 보면서 자기 이제 상황에 조금 대입도 해보고 이러면 영화가 조금 더 깊숙이 이해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성이 녹아내리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어느덧 레디액션 4화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국원들과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했어요. 네, 시간이 맞아요. 정말 빨리 지나갔는데 우리 보미님이 같이 안 하시다 보니까 양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뭐야 왜 이렇게 짧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오늘은 영화 너의 결혼식 함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풋풋한 첫사랑에 대한 기억 떠올리셨길 바라면서 레디액션 4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할 줄 알았죠?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동동님, 푸름님 각자 네네.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레디액션 4화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긴장이 아직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동동님 또- 긴장이 지금 맞은편에 있는 저한테까지 전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이 긴장은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쵸. 몇 번이나 했다고. 네네, 맞아요. 또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만나기도 해가지고 그런지 좀 더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긴장하지 않나. 우리가 어색하다. 조금 우리가 그런 것 싫다? 같아요. 우리가 싫은 것보다. 어색하다 이러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다고 지금 인정했다. 저 사람 이상해. 역시 무섭네요, 오늘도. 네, 뭐 그래도 저희 아직 레디액션 5화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한번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제 마지막 회차가 앞에 있는데 이제 한번 정신 차려보겠다. 지금까지는 정신 놓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소감 남겨주신 동동님이었고요. 우리 푸름님. 네, 저도 동동님이랑 같이 1화 녹음 이후 그쵸. 여기 안 와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푸르님은 하면서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 동동님은 계속 얼어 있어가지고 심지어 동동님이 또 내 맞은편이야. 아, 자리 바꾸고 싶어요. 저 약간 끝나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끝나고 긴장 풀리면 뭐 하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5화에서는 조금 더 긴장 풀린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우리 푸르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신용이 가는데 동동님 거 신용이 조금 안 간다. 네, 사실 보미님이 정말 큰 항상 주축이 돼 주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레디액션 제가 메인 DJ로 들어오고 나서 녹음이 처음이잖아요. 저는 심지어. 아, 네네네. 그래서 더 이 분위기에 지금 적응이 안 돼요. 방금까지만 해도 사실 시사톡톡 녹음을 했어가지고 우리 네. 보나님이랑 보미님이랑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동동님 어두운 기운을 보니까 내가 힘이 빠진다. 우리 레디액션 4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저희 3명이서 녹음한 레디액션 4화를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레디액션 4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요.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이건희, 전수빈, 진행 김동현. 전수빈. 박선아였습니다. 레디액션 5화는 7월 2일 더욱 기가 막힌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그럼 안녕. 세상에 사건 사고는 많고 뉴스는 보지 않는 우리, 시사의 시옷자부터 꼭 알아야 할 소식들까지 함께 나눠요. 시사톡톡 시작합니다. 살아오는 삶이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이 피 묻은 얼굴,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 남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김지아 타는 목마름으로 중 일부 인용.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방구석 녹음이 아닌 저희가 드디어 다 함께 녹음으로 4화 인사드립니다. 너무 벅차네요. DJ 봄입니다. 여러분 라온에어 식구들이 도대체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쵸. 너무 오랜만이다. 지금 보나님만 PRO라 가지고 다들 얼어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네. 이 시기랑 딱 맞춰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일단 너무 반가운 우리 식구들 인사 한번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보나입니다. 다들 너무 오랜만에 봐요. 우리 추추 씨는 어제 봤지만은 우리 보민 씨랑 추추 씨는 너무 오랜만이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기계 아니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네. 누르면 나오죠, 이제 뭐 멘트.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DJ 채채입니다. 간결하네요. 저렇게 네. 끝날 줄 몰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톡톡에서 인사드립니다. DJ 추추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진짜. 저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녹음실에서 녹음 못할 줄 알았어요. 라온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진짜 1인 방송으로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빠이빠이까지 하는 줄 정말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위기였다 이런 음. 생각도 들었는데 다 모여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시사톡톡 4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완전체 녹음이잖아요. 네. 다들 뭐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잘 지내죠, 여러분? 네. 한 명만 잘 지냈나 봐요. 채츠만 잘 지냈나 봐요. 네. 대답을 저렇게 잘하다니. 네. 2화와 3화는 1인 방송으로 저와 추추 씨가 자극적인 소재로 네. 각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채채 씨 어땠어요? 1인 방송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1인방 방송을 정할 때 2화, 3화가 특히나 좀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네, 사실 엠번방이랑 코로나. 맞죠. 그래서 제가 사실 내가 DJ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요? 저는 내가 하고 싶어.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어. 저는 다행으로 아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지. 청취자 여러분들 얘 좀 보세요. 가벼운 마음.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난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완벽한 그런 그 뭐 전달을 위해서 남이 해줘서 다행이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 남이 맞춰서. 우리 혼자 녹음을 해본 추추 씨는 어땠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 자꾸 발소리 차박차박이 들려가지고 피디님 힘들겠다 이러면서 혼자 녹음을 했네요. 좋습니다. 우리 보나 씨는 1인 방송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저 들었다. 이렇게 체크하기. 체크하기 앞부분을 좀 들었는데 아, 저는 딱 봤다. 그러니까 이 침샘을 1인으로 제가 진행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뭔가 밝은 거니까 네. 괜찮았는데 이거는 어두운 주제의 내용을 까뜩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이 되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정작 식구들이 안 들었다고 하니까 네, 뭐 까뜩까뜩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구석에서 혼자 녹음해보니까 우리 시사톡톡의 취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만 저 혼자서 약간 신나서 잘했습니다. 진짜 엄청 화내셨잖아요. 좀 화냈죠. 맞아. 분노 방송이었다. 뭐 그래도 또 혼자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녹음하다가 문득 현타가 진짜 세게 와요. 네, 많이 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아이폰 녹음기를 놔두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 부여잡으면서 녹음했던 기억이 납니다. 좋네요. 스튜디오가 꽉 차서 기분이 좋아서 거의 말을 한 500 단어를 뱉어내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침착하고 뭐야? 갑자기 진정해서 놀랬나요? 근데 보미님 얼굴이 지금 빨개요.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지금 너무 힘든데 좋아요. 그럼 4화를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요, 너무 신난다. 왜 채채 이래? 왜 이래? 채채 씨 이번 4화 주제 우리 어떤 이야기로 나누게 되나요? 네, 이번 4화에서는요.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바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입니다. 진지해져야 되겠다. 그렇죠. 반복된다. 1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게 될 거고요. 2부에서는 6월 민주항쟁과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두 사건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또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불띤 토론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사건이 있어요. 네. 바로 부마항쟁인데요. 이 부마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민주화 운동들과 달리 부마 항쟁은 좀 언급되는 빈도가 낮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주변에 이야기를 해보면 부마 항쟁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맞아. 했었거든요. 이게 좀 그래요. 이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 이후에 다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으로 연결되는 민주화 대장정이 큰 줄기인데도 말이죠. 또한 이 11.6이 계기가 되어서 유신 정권 철폐의 의의도 있어요. 네. 10월 26일.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그렇죠. 정말 저희가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자부심을 가지는 일인데도 부산에 모르는 사람도 꽤나 많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마 항쟁에 이어서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추추씨, 우리가 이쯤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코너 하나 준비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코너 톡톡 뉴스 시간. 우리 청취자 저렇게 반응을 해줄 줄 몰랐다. 깜짝 놀랐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코너를 통해 시사에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화를 마지막으로 톡톡 뉴스를 1인 방송 때문에 못 해왔잖아요. 네. 드디어 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로 돌아갔다는 가정하에 뉴스 형식으로 더 실감나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톡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톡톡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5월 초부터 전국에서 지속되던 집회와 시위에 정부는 18일 자정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이 학생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정채린 기자. 네, 정채린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전남대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현재 도심은 전쟁터로 변한 듯합니다. 계엄군이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와중 충돌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계엄군은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두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맞서는 중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위대는 계엄군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무력에 맞서기 위해 전남 지역에서 무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를 향한 무자비한 무력이 지속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톡톡 긴급뉴스였습니다. 와, 그 당시가 얼마나 참혹했을지 이 톡톡 뉴스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당시에는 언론 탄압이 엄청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뉴스가 가상이라는 게 더 슬프게 느껴집니다. 저랑 채채 씨 잡혀갔을걸요? 못 봤다. 맞아. 맞아, 편했을 거예요. 이렇게 톡톡 뉴스에서 전달한 것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시인 군부 세력이 진압에 맞서서 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 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너무 정말 안타까운 희생이 많았던 음. 만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강요하기 생각하시죠? 네, 특히 항쟁 기간 중 닷새 동안은 시민들의 자력으로 계엄군을 물리치고 또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서 세계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자치 공동체를 실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게 많은 희생과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라서 감사한 마음이 참 큰데요. 그런데 참 씁쓸한 게 있어요. 우리가 5.18 민주화운동을 많이 들여온 만큼 그에 대한 가짜뉴스가 참 많았거든요. 장난 요즘 유튜브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었죠. 네. 다 때리고 싶어요. 진짜. 일단 뭐? 가장 최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망언이 발설됐죠. 네, 현충원에서 이런 망언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기자부로서 네. 넘어갈 수 없죠. 넘어갈 수 없다. 이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에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라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습니다. 네. 폭동이라뇨? 이거 약간 일베 세력에서 나오는 이런 말을 지금 거의 트럼프 네. 이 추모 행사를 열겠다고 한 뒤 사실상 5.18 비난을 위한 집회를 연 거라고 봐요. 비난을 위해서 집회를 열 정도라니 정말 무슨 심정인지 궁금합니다. 이 미지 씨는 온라인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징역 2년, 실형 선고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런 망언을 들을 때마다 궁금해지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망언을 하는 걸까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돈과 관점? 관심. 돈과 관심. 본인은 현재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렇다면 떠나라.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과연 자기가 이제 카메라 켜고 유튜브에 그런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있겠느냐. 맞아요. 더 답답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유튜브 모 채널에서는 5.18을 두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이거는 이미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계엄사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혀진 가짜 뉴스를 다시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게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맞아요. 클릭수, 스밍수. 이게 진짜, 돈이 되기 때문인데. 네, 다 때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로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고 또 누군가 이루어낸 정말 위대한 운동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를 막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폄훼하고 훼손할까 싶어가지고 달려드는 모습이 꼴 같잖아요. 어쨌든. 같은 국민이 맞는지. 네. 뭐 근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게 그쵸.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짜 뉴스지만 유튜브 등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도 그쵸. 다 그분들 덕분이다. 그치. 맞아. 참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고 싶네요. 불행 중 다행이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5.18 최우선 과제로 진상 규명을 강조했어요. 당시에 이뤄진 잔혹 행위들에 대한 강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왜곡 등에 관한 한 관련자
처벌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그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다, 또 유공자들의 명예훼손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궁금해요. 이거는 표현이 자유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표현이 자유도 원래 헌법에 보면 선이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표현이 자유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거는 그 5.18로 희생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폭동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분들이 명예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법안이 표현이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논리적이야. 네, 무엇보다 확실히 뭐야.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하고 넘어가요? 네, 그래요. 저도 옳지 않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같은 의견으로 유공자들의 명예훼손이다라는 의견을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보나님이랑 채채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똑같은 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면 관심을 받을 거라는 걸.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지금 한 2번 말한 것 같은데 진짜 때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뭐 존중받아야 할 운동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라데이션 지금 너무 화내고 있다. 아, 좋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네. 의견, 뭐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이 없어요, 지금. 네, 맞아요. 일단 여기서 달랐으면 한 대 맞고 시작했다 그 사람부터. 제명이다. 네, 또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이렇게까지 폄훼를 해야 하나. 맞아요.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희 1부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해봤으니 잠시 쉬면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사톡톡 1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살펴봤죠. 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함께 이른 듯했던 민주주의는 6월 민주항쟁에서 되찾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 채채 씨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반하여 호원 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민주화 시위입니다. 1987년 1월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되어서 조사받는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거리 시위가 이어지면서 6월 민주항쟁이 전개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됐음이 밝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짜증나잖아요. 네. 맞죠. 6월 9일에 이한열 대학생이 시위 과정에서 최루탄 파편을 맞은 사실이 공개되는 등 끔찍한 정권의 행각이 만연하자 거리 집회 등 반독재에 대한 세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6월 26일 시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100만여 명이 참가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규모가 컸다 싶은데 결국 6월 29일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 수습 특별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후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6월 민주항쟁은 평화적인 시민항쟁이라는 평가도 받아왔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민주화 세력이 분열과 함께 이 결과적으로 이 군사 세력 중 하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권을 다시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쵸. 또 군사 정권 뒤에 또 군사 정권. 맞아요. 이렇게 광주 사태로 언급되던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한 이력이 있음에도 사건에 대해 망언을 한 것으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치만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분명한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네요. 네, 진짜 약간 눈물 고일 것 같습니다. 안 믿어주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코너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바로 맞죠? 만약의 코너예요. 오. 아싸. 휴.
호응 안 해줄까 봐 에이 또 그게 뭡니까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이번 코너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DJ분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내가 만약 민주화 운동이 한참인 시기에 지금의 나라면 민주운동에 참여했다 안 했다. 자, 그럼 기자부부터 들어보고 아니. 채채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저부터요? 네. 당연히 참여했다. 진짜? 참여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목숨을 걸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기에 청년들이 다 같이 했잖아요. 다 같이 했으면 분명히 그 약간 혼자서 공동체 의식으로서 그렇죠. 집단지성 나눠같이. 이런 느낌? 그렇죠. 집단지성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깜짝 와우. 그래서 저는 참여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추추는 어때요? 참여했다 안 했다? 저는 조금 죄송한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저는 뭐 맞아, 그럴 수 충분히 있다라고 그럴 수 생각을 있어요.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굳이 이렇게 앞잡이처럼 배신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음.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내놓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쉽지가 걸리는 않죠. 게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운동권에 뛰어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도망치는 대학생분들 숨겨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네, 도와줄 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돕는 건 괜찮은데 내가 앞에서 음. 최루탄 맞고 이랬으면 나는 울었을 것 같아. 죽으면서도. 다행히도 참여 안 한다고 나와서 오, 다행이다. 피디님 제가 하나 건졌어요. 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제 이분의 답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운동권의 자식이거든요. 맞아요. 자, 네. 도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일단 저는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쵸. 네, 왜냐하면은 애초에 제가 그 장수를 꿈꾸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단명을 꿈꾸냐. 좀 그렇다. 애초에 오래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가자 이런 마인드가 좀 괴상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왕 가는 거 뭔가 또 약간 이 대의를 위해서 한 몸 던진다 이러면서 아빠 이 피를 이어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평화로운 녹음실에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정말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한 결정은 이렇게 말 맞아요. 한마디로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공감합니다. 결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최근에 5.18이 있었고 또 설민석 선생님 유튜브 영상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보면서 막 맨날 생각을 해요. 아, 음. 내가 만약에 3.1 운동 때 태어났으면 내가 맞아, 참여를 맞아. 했을까? 또 5.18 때도 내가 과연 광주에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하고 안 한 척. 이렇게. 이러면 내가 뭐가 되나.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죽음을 알리지 엄마 아빠가 머리채 뽑아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생각보다 국뽕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유교 결 이러면서 결 아니야 결이에요. 좋아요. 근데 우리 진짜 보나 씨 말대로 막상 그 상황에 있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로 말하기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좋아요. 특히 계엄군이랑 막 최루탄 날라오고 거의 전쟁이지 전쟁. 몽둥이로 완전 얼마나 맞고. 무서워요. 영화 같은데 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영화 같은데 막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막 죽은 거 보고 아, 피 맞아. 흘리는 건 당연하고 막 어디 갖다 버려주고 고문 받고 그니까. 난리잖아요, 진짜. 그래도 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당시 분들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두 번째 선택. 빠밤. 빠밤. 내가 만약 민주화 운동 진압을 명받은 경찰이나 군인이라면 시위를 진압한다 안 한다. 어렵다. 진짜 왜 그러냐.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추추 먼저 추추 들어볼까요? 방금 발음 조금 귀엽게 추추 하셨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저 또 죄송한데 시위 진압에 힘쓴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경찰이거나 진짜? 군인이었으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만약에 내가 군인이나 경찰인데 이렇게 상부에서 명을 받았어.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저 사람들의 올바른 저 행동을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규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먼저 죽을 거 아니야. 그쵸. 이 당시라면? 그쵸. 저는 이렇게 못 죽어요. 그냥 혀 깨물고 죽지. 이렇게 맞아 죽고 싶지 않아서. 채채는 어때요?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뒤에서 스파이짓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쫄따구 중 한 명이 돼서. 근데 영화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편지 한 장 전달하는 맞아. 것조차 엄청난 수색과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경찰이나 군인이면은 더 감시에 눈이 많으니까. 그렇겠다. 혹시 친구가 네가 스파이짓 하는 걸 보고 있었으면 이제 잃으면 너는 그대로 그 육해공 고문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발각이 되고 고문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아 내가 너무 이제 큰 싸움을 가볍게 받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걸 멋모를 그 당시는 나 일단 한다 하고 국민을 그랬을 것 도와줘야겠다 같다.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답변도 기대됩니다. 내가 만약 난 진짜 뼈 시민인데 내가 만약 이 네. 민주화 운동을 진압받은 경찰이나 어. 군인이다. 난 굉장히 내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어. 이 나- 나라를 나- 세워가는 경찰이야. 이런데 어. 막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떡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그런 식으로까지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진압하는 척하면서 이 포탄 같은 거는 허공에 쏘고 약간 이렇게 에잇하면서 살살 들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정도로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경찰 군인분들도 구조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엄청난 군부 세력이 위에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원치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개중에 몇몇 과한 진압을 한 사람들은 지금 죄가 트라우마 있겠지만은. 있으신 분들도 맞아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아픈 척 할래요. 전문이거든. 아픈 척 전문. 아픈 척 전문이거든.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 약간 피를 못 보거든요. 생각보다. 약간 좀 이게 찔러도 피 안 날 것 같이 좀 굵긴 하지만 너무 무섭다. 피를 못 본다. 근데 또 체제. 근데 그냥 내가 경찰 안 하고 말지. 진짜? 전 진짜 못할 것 던지나? 같아요. 어? 사표 던지나? 그냥 병 걸린 척하고 어. 그냥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최루탄 어떻게? 그치. 솔직히 생각하면은. 그 이한열 열사분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네. 그거 쏜 사람 막아라 내 입 막아라. 말해라 아니, 말해라. 정상이에요? 아니, 아니, 그쵸. 지가 얼굴에 쏠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제발. 참. 근데 진짜 그 당시를 생각하면 단체로 뭐 살인하러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정말 그 정도로 너무 잔인했다. 근데 영화 같은 거에 그 1987 혹시 영화 보셨어요? 네. 잔인해서 거기에 못 봤어요. 보면은 그 앞장서는 군인들 몇몇 나오는데 네. 진짜 얘네가 빨갱이다 이러면서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다 다 던지고 그랬죠. 미친. 근데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음. 그 일제강점기 때 매국한 사람들 음. 또 일본에 서서 우리나라 사람들 괴롭힌 우리나라 일본 순사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울산에 국회의원으로까지 나오셨대요. 그런 분 이름도 외우기 싫어서 아니었어.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모든 고문은 그 사람이 만들었다. 근데 한국인임. 이거 설민서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진짜 이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랑 지금 이 군부 다르게 세력 봐요. 이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음. 진짜 빡친다. 와우.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녹음일을 시점으로 지금 조지 프라이드 아시죠? 미국 네. 지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솔직히 네. 폭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아니 폭동이 막 됐어. 그래도 폭동. 집회. 그러니까 불 질렀으니까 폭동은 맞아. 어쩔 수 없어. 약탈했는데 근데 그거 진압하는 경찰들 봤어요? 충격적입니다. 그 영상? 사람들 네 시민들 패는 패요? 네. 아. 피 철철 나안 나고 봤어, 전기총 무서워서. 쏘고 까뜨까뜨 이분들이 몰라서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데 뭐 상황과 체제가 인간을 만든다, 인간을 조종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의 꼭대기에서 조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정말 멀쩡하다. 잘 산다. 정말 지금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막 땅굴로 밀어라 뭐 이런 그렇다 보니 참 씁쓸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나아가 볼까요? 네, 여러분. 또 민주화 운동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분이시네요. 네, 땅굴로 땅띠요. 네네.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직 퇴임 이후 7년 뒤인 1995년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 범죄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전두환이라고 표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만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했길래 그래서 조선일보 와우, 이 역시 조선.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나 그 이후에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멀쩡히 골프를 즐길 수 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심하다. 출석하지 않던 전적이 있기에 네. 그의 재판 참석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골프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보수 언론이 쉴드를 굉장히 많이 쳐주더라고요. 네. 이게 치매인데 골프를 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골프를 칠 수도 있지라고 쉴드를 쳐주더라고요. 진짜. 어. 뭔데? 저 치매 전공인데요. 치매 예방에 골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골프가 네. 머리로 치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범법자를 언론에서 이렇게 방어막을 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결국 이 전 씨는 광주지법에 출석하였으나, 지난 4월 전 씨는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로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또 심지어 지난 25일에는 전 씨에 대해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를 했어요.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전 씨가 향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전 씨의 혐의인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불출석도 굉장히 황당하지만 이 맞아요.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일절 없어요, 여러분. 네.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가지고만 그래? 이거 아시죠? 정말 지금 웃지만 진짜 씁쓸하다. 맞아요. 이 지금 광주에 그 전두환 씨, 보나 씨랑 눈 맞췄는데 내가 정색하고 방금 전두환 씨 그거 알죠? 동상 있는 거. 네, 맞아요. 그 감옥에 포박된 그게 있는데 그거 없어. 그 동상 머가리 날라갔어요. 사람들이 맞아, 화가 맞아. 나서 부숴가지고 그런 사진을 보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프라하의 봄이 일어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홍콩에서도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보나 씨? 네, 이거는 2019년 홍콩 시위는 홍콩에서 범죄자를 중국 대륙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반대해서 일어난 시위입니다. 네. 이 법안이 법률이 될 경우에 수배된 용의자들과 범죄자들을 중국 본토와 타이완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몇몇은 법안이 홍콩의 거주자들과 방문객들을 사법부와 중국 본토의 법이 지배하에 두어서 일국 양제와 시민들이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표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위가 진행될수록 시위자들은 법안의 철회, 홍콩 경찰들의 잔혹성과 과잉 진압에 대한 조사, 그리고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의 사퇴와 홍콩 행정의원 및 행정장관의 선거에 보통선거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2020년에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참 그렇네요. 마음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한 듯 살아가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만 전에 태어났으면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게 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대본에서 살짝 벗어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느낄 때 있어요? 민주주의에 산다고 느낄 때 네. 아니 사실 제가 투표하러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야. 뭐야, 또 왜? 이거는 피로 인한 투표권이야. 이러면서 진짜 서서 하늘 봤어요. 지금 보미님 눈에 눈물 맺혔다. 이건 피곤해서 그렇다. 뭐야, 분위기 깬다. 오케이. 뭐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좀 오바. 아니요. 근데 저도 느낀 중요한 적 지점이에요. 있어요. 네. 그 중국에서는 SNS 맞아요. 제한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제가 이번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중국 친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다 보면서 정말 얘네 진짜 제한을 하는구나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긴 하구나. 다른 데가 안 이런 국가도 있구나라는 네. 걸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라던가 의료가 맞아, 굉장히 맞아, 맞아. 민주적으로 의료 민영화 주장하는 사람들 다 집에 찾아갑시다 우리. 맞아요. 코로나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한 번 더 이렇게 중요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타국에 비해서 잘 돼 있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리는데 내가 돈을 그쵸. 너무 많이 내야 맞아요. 되고. 검사만 받아도 400만 원. 맞아요. 정말요? 네. 코로나? 코로나 진짜 비싸요. 400? 네, 거의 400. 300, 400. 미쳤다. 그래서 거의 못한대요. 검사 어머. 자체를.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검사율이 낮았던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서 민주주의에 산다. 그치, 네, 민주주의 산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과장해서 말했지만 네. 다 우리한테는 익숙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홍콩 사태를 봐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역사 왜곡에 네.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욕 나올 것 같아요. 안 된다. 안 집어넣어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많은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폄훼와 억으로 자제해 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오늘 시사톡톡 진행하면서 저 완전 거의 열사였거든요. 네, 지금 유관순 룩이에요. 약간. 그래가지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DJ분들 오랜만에 시사톡톡 함께 했는데 마지막 소감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어땠어요? 네, 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실 되게 가까웠던 게 저희 엄마가 광주 출신이셔가지고 그렇구나. 이때 이제 광주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엄마가 당시 이제 외할머니가 엄마의 엄마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집 밖에 경찰들 쫙 깔려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계셨던 광주댐 근처에서 막 사람 사라지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대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있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사톡톡에서 다뤄보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뭐 여러분이 낼 화는 제가 다 낸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다 내주셔가지고 네. 네, 되게 이런 거를 좀 익숙해진 상황이지만 우리한테 민주주의는 그래도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이런 지금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나 씨는요? 맞아요. 저는 이 얘기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게 자칫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사실 정치적인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자라는 그 당연한 순리인데 그쵸. 이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거는 아직도 그 부정을 저질렀던 일당이 집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절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잘못을 벌하는 당연한 사법이 문제에서 논의되어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기자로서 냉철한 시각. 분석이었다. 좋습니다. 채채 씨는 어땠어요 오늘? 저는 항상 이런 역사적 사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익숙해서 문제다? 익숙하게 느껴서 네네. 기념일에만 맞다 감사해야지 하고 뒤늦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고 이렇게 몇 번이고 되새기면서 항상 익숙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오랜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사건을 다뤄볼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청취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뭔가 뭐야 쟤들 왜 이렇게 화내? 그것은 바로 나. 저도 다음 회차는 좀 진정해서 화를 안 내면서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역사는요, 기억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안부라든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정말 많잖아요. 맞죠. 네. 기억을 잊으면 역사적 분쟁 대상자가 그 기억을 가져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꼭 기억하는 원래 승자의 기록이었잖아요. 그것의 잔재도 남아있겠지만 기억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희도 정말 잘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하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톡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안세희 안혜수, 진행 김보미, 양보원, 정채린, 박선아였습니다. 시사톡톡은 6월 23일 새로운 소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루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오늘 수고한 당신이 쉴 수 있는 곳, 감성민박. 둥글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모난 것들을 깎아내려갈 때, 움푹 패인 것들을 채워나갈 때 생각했다. 우리는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색하다. 내 모난 것을 너의 패인 것에, 내 패인 것이 너의 모난 것에. 둥글지 않아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나 보다. 안녕하세요, 라온에어 청취자 여러분. 감성민박의 민박지기 DJ 순박입니다. 여러분, 1화 이후로 1인 방송을 해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저희가 함께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동동씨가 개인 사정으로 이번 회차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와 푸름씨가 오늘 감성민박에 찬찬하게 채워나갈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푸름씨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성민박 DJ 푸름입니다. 아우, 푸름씨, 우리 맨날 이렇게 전화만 했는데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에 그죠? 만나요. 우리 2월 이후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네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거의 매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한 2주를 넘게 밖에 네. 안 나간 적도 있었고. 오. 순박 씨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뭐 똑같아요. 집에서 지내고. 저희가 1화 녹음을 마지막으로 한 네. 두세 달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동안 함께 녹음할 날만 기다렸는데 음. 다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랑 비슷하게 지냈네요. 보고 싶어 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네. 못 나가다 보면 그냥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혼자 뭐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맞아요.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제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부분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고민도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랬구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못 만나게 돼서 그런지 그동안의 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돌아보는 시간. 저도 약간 모두와 연락을 끊지 않고 약간 얇고 넓게 지내는 게 완전한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에 좀 애매하게 연락을 안 하게 된 사이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지금처럼 좀 더 소중한 관계들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쵸.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이거랑 또 연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회차는 완전한 건 없음을 알기에인데요. 네네. 이 영역에서는 음.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완전함 하면 음. 우리 삶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먼저 그쵸. 생각나더라고요. 인간관계.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조금 진솔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게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는 일 같은 부분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음. 말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어요. 순박 씨는 인간관계든 일이든 완벽을 추구하시는 편인지. 저는 일단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또 나름 제 기준을 너무 만큼 좀 해내려 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과업을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덜 노력하면 스스로 알고 좀 창피해요. 그래서 덜 노력한 걸 어디 좀 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막 확인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제 같은 것도 주어지면 잘해도 잘 못해도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엄청 뭐 노력하고 영 안 되겠다 싶으면 막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도움 요청하고 좀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그렇게 내는 편입니다. 자꾸 뭐 말하다 보니까 저 약간 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완벽주의자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 정말 헐렁이거든요. 평소에 저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 제3자인 푸름 씨가 들으시기엔 방금 좀 완벽주의 같다고 했는데 저 좀 완벽주의 같은가요? 제가 순박 씨와 한 6개월 정도 네.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느낀 순박 씨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아직 덜 보셨네요. 네. 우리 순박 씨가 감성민박의 PD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PD로서 회차별 구성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되게 어. 계획적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또 여러 번의 피드백과 수정으로 완벽한 회차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저 지금 되게 민망하네요. 이러지 않은데 맨날 막 벼락치기로 막 우리 영상국 다하님 항상 고생하시거든요. 제가 녹음본 너무 늦게 줘서. 그래도 되게 꼼꼼하게 하시잖아요. 아, 노력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완벽주의자 하면 네.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연상하곤 하는데 네. 근데 순박 씨는 그 완벽한 속에서 어. 따뜻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저희 국원들을 배려해주고 네. 또 이해해주고 저는 사실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는 네, 네.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음, 음. 공격적으로 하는 것 좀 같고 날서지죠. 응, 응, 응. 맞아요. 그래서 순박 씨를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전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지금 되게 막 원래 마지막 회차에 첫인상 토크 이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네. 방금 그런 걸 겪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푸름 씨 한 반년 봐오면서 네. 저랑 되게 비슷한 음, 친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푸름 씨는 어떤 일이든지 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요? 저도 어떤 일을 할 때면 완벽히 해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과제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항상 잘하고 싶고 그죠.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야만거리구나. 그래서 네.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면 네. 제 스스로한테 엄청 화도 나고 그리고 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순박 씨처럼 되게 네.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청소 같은 거에는 네. 전혀 흥미도 없고 네. 완벽주의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제 삶을 돌아보면 네. 이게 다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음. 인식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네. 욕심 있는 사람 정도로 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욕심 있는 사람. 좋네요. 욕심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쵸. 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랑 푸름 씨처럼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함을 원하는 완벽주의자라고 뭔가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운데 그게 왜냐면 말해버리면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뭔가 결국은 완벽해야 할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섣불리 나는 완벽주의자다라고 자부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순박 씨 이 말에 네. 되게 공감하는데 음. 완벽주의자 하면 결과도 뭔가 한치의 오차 없이 맞아요. 완벽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음. 스스로 일을 해내는 측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그렇다면 순박 씨는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인간관계. 저 인간관계가 완벽하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내 인간관계에서 작은 균열도 하나 없다는 걸 생각해요. 근데 이런 균열들 없을 수 없어요. 그죠? 그쵸. 그리고 이 균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아. 저는 이미 겪어온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균열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네. 이제는 좀 내려놓았어요. 완전함을 바라지 않고 좀 부서지고 깨져 있어도 그대로 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푸름 씨는 어때요? 인간관계에서 완벽함을 추구한 편이에요? 저도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네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음. 근데 성격 차이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해야 한다면 다퉜을 때도 제가 먼저 잘못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좀 사람이 안 맞아도 회복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냥 저는 사람 잃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편인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럼 설령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푸름 씨의 음. 마음을 좀 많이 괴롭게 해도 잃기 싫어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나. 예. 상대방이 정도가 지나치거나 제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갔음에도 약간 그 상대방이 나쁜 태도를 보이면 네. 정말 칼같이 행동하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서로를 이해하고 음.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상대방을 향한 제 음. 마음의 문이 닫힌 시점이면 네네.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시간을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미 문이 닫혔으면 음, 굳이 열 필요 없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정을 떼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정을 떼면 인생이 없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제가 사람이랑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기억마저도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쵸. 네, 사실 저는 이제 정 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우리 정도로. 둘 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찌 보면 네, 그렇네요. 저도 순박 씨도 지나친 사람한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소중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땐 또 얘기가 다르죠. 달라지잖아요. 구구절절 구질구질해지죠. 친한 사람이랑 음. 관계가 좀 틀어져서 관계에 변화가 찾아왔을 어. 때 순박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소통하려고 해요. 일단 그 좋았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건 서로 약간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래서 그 자존심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나 약간의 의문들 이런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함께 해결할 과제처럼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풀어나가는 편이에요. 저도 네. 뭔가 순박 씨와 평소엔 정말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뭔가 자존심 세우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근데 얼마 전 네. 사실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친구와 서로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 친구는 대학에 와서 알게 된 친구거든요. 근데 19년 동안 모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닮아도 되는 부분까지 닮은 정말 소울메이트랄까요? 정말 그렇죠. 친한 친구거든요. 관계에는 기간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뭔가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그냥 서로 각자 힘들고 지친 마음에 네. 조금 공격적인 말을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그랬구나. 쌓여서 저는 혼자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잃고 싶지 않은 친구고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쉽게 먼저 얘기를 꺼내질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싸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있죠. 어느 날 친구가 먼저 얘기를 꺼내주더라고요. 음. 요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구나, 서로.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랑 같이 고민 얘기하고 네. 또 제가 속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풀리겠다. 음.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평소와 뭔가 제 다른 모습을 보게 됐고 너무 소중하고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친구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먼저 용기 내줘가지고. 맞아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고 푸름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풀릴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좀 비슷하다. 소통으로 해결하는 거. 네. 오늘 세상 푸름 씨랑 뇌공유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느낌마저 들어서 신기하네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순박 씨랑도 소울메이트 된 기분인데요. 우리 오해 생겨도 잘 풀 것 같아요.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푸름 씨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버텨낼 수 있는 편인가요? 저는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걸 알게 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이 나를 좋아해줘도 네. 단 그 한 명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숫자는 1보다 9가 더 큰데 그죠? 일이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면 좋겠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푸름 씨가 그 일이 더 와닿다는 말이 저한테도 너무 와닿아요.
저도 미움받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뒷담화를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경험인데요. 초등학생 때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밖에서 친구들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데 한 친구가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걔 원래 그런 성격, 그 성격 아닌 것 같다. 막 착한 척하는 것 같다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오지라퍼의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좀 충격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쵸. 그러고는 그 친구를 다시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좀 평소보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그 이후로 건너 사과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서로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해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뒷담화를 듣고도 더 잘해주려 노력했다라는 건 어릴 적에 그만큼 내가 미움받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 용기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들었으면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래요? 초등학생 때는 그게 더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런 기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했듯이 저도 평소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잘하려고 애쓰거든요. 그게 뭔가 좋아서라기보단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 같아요. 뭔가 좀 공감이 가요, 진짜. 그럼 푸름 씨 반대로 다른 사람을 좀 미워했다 한 적은 있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을 사람인데. 중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음. 크게 티내지는 않았지만 네. 어느 순간 그 친구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고 오. 점점 거리를 두다 보니 멀어졌거든요. 왜? 그때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냥 너무 그 친구와 내가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비슷하면 자주 부딪히죠. 성격이 비슷한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비슷해서 맨 처음엔 되게 잘 지냈지만 갈수록 서로 너무 똑같은 것을 둘 다 하고 싶어 하니까 되게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약간 좀 애살과 애살이 만나서 부대끼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순박 씨는 다른 사람 미워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있었을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누군가를 잠시 약간 좀 시샘하거나 미워해 본 적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쵸. 뭔가 특정인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스쳐 지나가는 감정들이라서 누군가를 지칭해서 미워했다기보다 뭔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잠시 그런 감정을 지녔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욕심 많고 이해심이 좁았던 어렸을 때는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온 이야기 했는데요. 네. 인간관계가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는 자존감이 절로 낮아지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공감이 갑니다. 푸름 씨가 이야기해준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제 자신한테 실망을 해서 저를 좀 깎아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말? 그 말은 어떤 의미?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나 또 제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좀 다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스스로 막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럴 때. 근데 지금 좀 말하다 보니까요. 좀 스스로 좀 야박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좀 쉬고 놀 수도 있지라는 그쵸. 생각이 들면서 네. 좀 할 일을 안 하고 좀 미룰 수도 있으니까 미안하네요. 네. 근데 맞아요. 저도 나태해진 제 모습을 볼 때면 네.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족하게 느껴져서 자존감이 끝도 없이 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 푸름 씨는 어떨 때 또 특히 자존감이 좀 낮아지나요? 저는 평소에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제 모습을 볼 때면 제일 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난 못 본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스스로의 그 기준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전에는 제가 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따뜻한 말이 쓰여진 책을 읽으며 음. 뭔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감도 네. 가지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가장 좋게 읽었던 책 하나 추천드리고 네, 싶은데요. 좋아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인데요. 제게 되게 큰 힘이 돼줘서 순박 씨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뭔가 좀 철학적인 책일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한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좋네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순박 씨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 일기에 제가 느낀 감정들이나 생각을 정리하면 스스로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에 꼭 할 일들을 정해서 그걸 좀 이루어내거나 식습관을 좀 바꿔서 지키는 것처럼 자신이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스스로한테 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저한테 자신감으로 또 와닿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건강해지는 식으로 자존감을 좀 회복해 온 것 같아요. 일기 진짜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네. 또 스스로한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진짜 일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기 진짜 좋아요. 그런데 푸름 씨, 우리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진짜 너무 시간 빨리 갔는데요. 진짜 우리 오늘 방송에서 꽤 진지한 얘기를 해서 거의 두세 시간 앉아서 진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벌써 끝이 보이네요. 네. 진짜 그 약간 오늘 순박 씨와 얘기 나누면서 네.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네.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푸름 씨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오늘 감성민박 시즌4 4화 완전한 건 없음을 알기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완벽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떤 일에서든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은 서툴러도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감성민박의 마음을 전하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라온에어, 제작 지원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기획연출 강지명, 안혜수, 전수빈, 진행 강지명, 전수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성민박이 남아있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하신 당신을 감성민박이 응원합니다.